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이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지우는 걸 어렵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불법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주동자 몇 명에게 나눠서 청구를 해왔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처음으로 노조원들의 책임을 개인별로 각각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 판결이라 노조는 환영했고 기업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2010년 11월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 현대차 사내 하청 노조원들. 당시 울산 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습니다. 현대차는 생산 공정이 278시간 멈췄다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도 노조원의 배상 책임이 50%로 인정된다며 20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조원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부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참여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노조원의 불법쟁이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건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선 오늘 대법 판결이 향후 유사 재판에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올 걸로 전망합니다. 노동계는 판결을 환영하며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한 반면 비정규직 파업 정당하다. 손배가 압류 철회하라. 현대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경영계는 오늘 판결을 두고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제한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노조 뒤에 숨어서 불법을 저질러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이어갑니다. 지난해 6월에서 7월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이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파업이 50여일간 이어지며 회사에 8천억 원대 매출 손실을 안겼습니다. 사측은 하청주의 노조원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6월 임단협 기간에 생산 설비를 10시간 중단한 노조 조합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조원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하게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경영계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만큼 손해를 초래했느냐 이거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이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죠. 예. 대한상공회의소는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 우려했고 경영자 총연합회 역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노조원 개인이 노조 뒤에 숨어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이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수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기관이나 국회 등 공식 라인 행사를 줄줄이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만 해협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인데요. 그러고는 민주당 인사들만 쏙쏙 초청해 갈라치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한중의원연맹이 출범했습니다. 당시 올 상반기 중국 측과 중국 초청 방문이 긴밀하게 논의됐습니다. 한중의원연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또 아주 각별합니다. 다시 양국 의회 사이의 교류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深化中韩两国立法机构交流合作
推动双边关系行稳致远做出积极贡献。 하지만 상반기가 끝나가는 아직 어떤 초청 움직임도 없습니다.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당 의원은 올해 4월 이후 중국 측과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전후로 대만 해협과 관련해 언급했고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나 여권 인사가 참여하는 중국 관련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고 관련자들은 말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는 한중포럼도 5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중국 측이 갑자기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럼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만 발언 이후부터 중국의 불쾌감이 시작됐고 그게 민주당 의원만 초대하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지금 중국에 가 있죠. 7명이 오늘 또 갔습니다. 중국 갈라치기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대사 한마디에 외교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의원들은 한중 문화교류 차원에서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 저희는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런 게 전혀. 오늘 추가로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 인사들을 만난 뒤 내일 티베트에서 열리는 현지 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흘 전 베이징에 도착한 또 다른 민주당 의원 4명은 오늘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신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중국의 지원을 받아 방문한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도 중국 측의 초청을 받았지만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6월 15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당은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승리를, 야당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여야는 그렇게 갈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이 8년 만에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K2 전차가 불을 뿜자 적 진지마다 포탄 세례가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치 헬기를 비롯한 공중전력의 엄호 사격 아래 한미연합 육군전력이 적진지를 장악합니다. 북한 도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최신 무기체계를 동원해 응징 능력을 보여주는 연합합동 화력 경면훈련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훈련에 참석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SNS에 오늘은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지 않는 진짜 평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3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평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통일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강경일변도의 대북 정책,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화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대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이는 중러와 북한을 밀착시키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내년 총선이 3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1당은 어떤 당이 될지 결정지을 수도권 표심, 그리고 새로운 정치 1번지 용산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윤수민 기자가 여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21대 총선의 성적표를 보면 수도권 표심이 원내 제1당을 결정지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 수도권 승리를 바탕으로 당시 여당의 한석 앞선 1당이 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103석을 얻어 과반을 훌쩍 넘는 거대 여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심은 어떨까요?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유권자 30.8%가 국민의힘 후보에 35.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수도권 득표율이 11%포인트 이상 크게 앞선 것과는 달리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여야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격전지의 경우 지난 총선 때보다 격차가 줄어든 모습인데요. 정치 1번지 종로와 중구, 그리고 대통령실이 있는 이 용산을 묶는 이 도심권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8% 동률을 보였습니다.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죠. 윤 대통령한테.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많죠. 너무 독재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부결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민주당 정부는 왜 일본 가서 그렇게 오염수를 버린다는 식으로 해도 그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희지부지 하고 앉는가,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이 같은 여론이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면 무당층의 향방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검사를 대거 공천할 거라는 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당 지도부가 지난 총선 때 검사 공천 비율을 따져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는 검사 공천이 적을 거라는 게 당의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검사들이 대거 공천받을 거라는 소문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당 지도부는 과거 검사 출신 공천 현황을 분석해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 출신이 지역구 공천을 받은 건 19대 총선 때 24명, 20대와 21대는 각각 16명, 17명이었습니다. 이 중 19대 총선에서는 김도읍 의원과 김진태, 박민식 전 의원 등 11명이, 20대에는 곽상도, 주광덕 전 의원 등 8명이 당선됐습니다. 21대에는 김웅, 유상범, 정점식 의원 등 7명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두 자릿수 검사 공천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많다는 분위기라며 검사 출신이라고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도부가 검사 공천설에 선을 긋고 나선 이유는 당내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거란 소문이 돌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결단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선당 후사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혁신위원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례경 전 위원장이 천안함 자폭설 등으로 사퇴한 지 9일 만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의 혁신기구를 이끌게 됐습니다. 원칙주의, 그리고 개혁적 성향, 그리고 정치권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오랫동안 담거나 한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신성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함 자폭을 포함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돼 이래경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9일 만입니다. 김은경 신임 혁신위원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돼 지난 3월 퇴임했습니다. 학자 출신으로 계파 색채는 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은 김은경 교수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등을 최종 후보군에 놓고 검증을 진행해왔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김 교수가 강남에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심했지만 이 대표가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경선 자금을 쫓고 있는 검찰. 외곽 후원 조직이 불법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죠. 이 대납한 돈이 이 컨설팅 업체뿐 아니라 사무실을 함께 쓰는 여론조사 업체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전당대회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송영길 후보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컨설팅 업체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1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당대표 경선 컨설팅비 9,200만 원을 송영길 캠프 대신 A사에 보낸 정황을 포착했던 겁니다. 한 푼도 목사인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이 컨설팅 업체 사무실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출입문 위엔 A사가 아닌 여론조사 회사 B사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은 컨설팅 업체, 오른쪽은 여론조사 회사 사무실로 두 업체가 사실상 같은 공간을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컨설팅비로 A사에 준 자금 일부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B사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 두 회사가 한 몸처럼 움직였을 걸로 보는 겁니다. B사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송영길 후보가 권리당원 지지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1위라고 발언했는데 근거가 된 여론조사가 뭔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가 만난 A사 전 직원도 과거 A사가 B사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B사 대표가 소개한 사람이 A사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두 회사는 밀접한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두 회사의 관계와 자금 거래 여부를 설명드리려 했지만 컨설팅 업체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여론조사 회사 측도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 건인데요. 오늘 김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이거든요. 당시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왔는지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길 기자, 김남국 의원이 출석을 했습니까? 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전체 회의가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요. 잠시 후 출석해 직접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 내용에 대해 이미 김 의원에게 소명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체 내역과 참고 자료 등 꽤 두꺼운 분량의 소명서를 미리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을 들어보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마침 오늘부터 국회의원들 가상자산 등록이 시작이 됐어요. 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본인의 가상자산 현황과 3년간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증할 방법이 없다 보니 한계가 지적이 됐고 그래서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기로 결의했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권익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의원 모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결의한 대로 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법 개정에 따른 코인 보유업에 대한 재산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그 진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할 사안이기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11일 가상자산업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뭘 입맛대로 하고 있을까요? 혁신입니다. 민주당은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조금 전 혁신위원장으로 발표를 했죠. 하지만 개파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혁신위원장 후보가 세 명이었는데 네. 개파 간의 생각이 좀 달랐나 보죠? 네, 당초 친명계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또 비명계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을 비판해온 김태일 전 총장이 배제가 되자 비명계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김태일 교수님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그냥 이름만 올라갔지 검토 대상에서는 배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혁신을 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1도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안전판을 만들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 자기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주는 사람만 앉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리더십이 무너져가는 과정인 거죠. 사실 중요한 건 사람보다 뭘 혁신할 거냐 그 부분인데 좀 공감이 이루어졌습니까? 글쎄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막바지에 몰린 쇄신의 시간, 그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혁신기구의 의제도 당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당원보다 국민이다라는데 친명계는 오히려 당원 중심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친명 박찬대 의원은요, 즉각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반박했고 서은숙 최고위원도 균형 감각을 잃은 사고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송 최고위원은 오늘도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친명계를 겨냥해서 대의원제 문제를 앞세워서는 안 되고 또 중요한 과제도 아니라면서 대립각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김은경 신임위원장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인데요. 모처럼 하나, 뭘까요? 김예지 의원 덕분에 모처럼 하나가 된 국회 얘기입니다. 김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해도 되나요? 아직 구동 중에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의원님 발언대 구동 완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게 준비가 됐다. 말로 이제 알려준 거죠. 네, 훈훈한 모습에 김예지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질 때 진정한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예지 의원, 이번 대정부 질문을 위해 준비한 게 많다는데요. 제 자리로부터 발언대까지 나가는 경로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수 없이 갈 수 있도록 동선을 외웠어요. 질문을 할 때 그 단상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생각을 들여서 사전에 그런 것들 리허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반응이 참 좋았어요. 오늘은 야당 의원도 칭찬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응원을 보냈고요. 또 기립박수도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네, 참 훈훈하네요. 자, 김 의원 옆에는 늘 안내견 조이도 있죠.
네, 조위가 어제처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21대 국회 초반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를 쏘아붙이고 더 세게 공격하는 의원들이 주목을 받아왔던 국회지만 이렇게 함께 공감대를 찾는 모습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15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2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예고돼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5.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무려 5%포인트를 끌어올린 광폭 행보가 마침내 멈춰선 겁니다. 15개월 동안 이어진 고강도 긴축 정책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Actually, two newlyweds right now looking for houses. They've had to readjust their thought process because how much they have to pay in the financing. So it's been kind of a shock. 한때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도 4%까지 내려간 것으로 확인돼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목표치인 2%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Nearly all committee participants view it as likely that some further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his year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특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올해 말 최종금리를 최고 5.75%로 예측했습니다. 5.25%인 현재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2번 더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We're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a pause. We want to see if this medicine has worked. They're not saying their job is done. 주거비 등 물가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요인이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긴축 정책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엔 좋은 뉴스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80.5원으로 전날보다 2원 올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4.3원 내려 거래를 시작했지만 소폭 올라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긴축에 들어가자 1440원대 코앞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후반으로 떨어진 상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전망에 따라 연내 2차례 정도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현재 1.75%포인트인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25%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우려에 환율이 소폭 오른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는 7월 한 차례만 금리를 더 올리거나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9월 정도 되면은 미국의 물가는 더 나아질 거고 경기는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7월에 인상하고 당분간 중단되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0.4% 내린 2608.54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차선을 마구 넘나드는 이 차량 안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도주 방향을 콕 찍어준 시민, 그리고 끈질기게 쫓아간 경찰, 도주 차량을 막아선 오토바이 운전자, 삼각 공조 덕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 운전자가 손가락으로 한 차량을 지목합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보인다며 112에 신고한 겁니다. 집에 가는 길에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차를 타더라고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경찰이 다가가자 검은색 차량은 갑자기 내달립니다. 경찰이 다급히 뒤쫓지만 도심에서 고속으로 차선을 넘나들며 달아나는 차량을 따라잡긴 역부족입니다. 점점 거리가 벌어지던 사이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도주 차량을 따라붙은 오토바이.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보이자 도주 차량을 앞질러 사람을 대피시키고 앞을 막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도주 차량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2차 사고도 날 것 같았고 좀 그래도 좀 잡아야 되겠다고 몸이 반응하는 거야. 도주 차량은 결국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서고 차를 버리고 풀숲으로 도망간 운전자는 얼마 못 가 붙잡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처리특례법,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합니다. 20분간의 도주국은 시민의 신고와 협조로 막을 내리는데요. 붙잡힌 차량 운전자는 이곳까지 15km 거리를 음주운전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앞서 4번의 면허 취소와 1번의 면허 정지 이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왜 체포하냐고 막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완전 만취 상태입니다. 완전 만취. 얼굴 발갛고 횡설수설하고. 경찰은 추격에 도움을 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오늘 새벽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새벽 시간 왕복 6차선 도로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때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한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나머지 보행자가 놀란 듯 걸음을 멈춘 채 사고가 난 방향을 바라봅니다. 뒤늦게 속도를 줄인 뒤 가해 차량이 멈춰서고 운전자가 내려 현장을 둘러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구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경찰차가 성무대 보였고 구급차가 2대 보였었거든요. 경찰차랑 그 구급차들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가해 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 10여 미터를 더 간 후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보기엔 아름다운 불꽃놀이지만 터지는 폭죽 주변은 위험합니다. 축제를 찾았다가 눈에 폭죽 파편을 맞은 관람객이 실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3, 2, 1. 드디어 솟구친 빗줄기가 내뿜은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그제 시작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불꽃놀이입니다. 그런데 축제도 잠시 119 구급차 한 대가 꽉 막힌 도로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다급한 나머지 구급대원은 장비부터 들쳐맵니다. 축제장에서 70대 남성이 눈에 폭죽을 맞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각막이 찢어져가지고 봉합 수술을 했고요. 이쪽 가시면 위험하시니까 이쪽에 계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폭죽을 맞으신 거고. 축제대 행사는 이곳에서 북한강 쪽으로 폭죽을 날렸는데요. 당시 바로 앞 산책로는 관람객들이 많이 몰렸지만 전혀 통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축제위원회 측은 개막식 무대 뒤편 폭죽 발사장 주변을 통제했지만 일부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정말 접근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다수 분이 계셨어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당시 축제 현장에 배치된 소방대원의 얘기는 다릅니다. 사람 다니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 인원이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죠. 통행을 통제하기 따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통제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폭죽잔해가 쏟아져 우는 애를 감싸안고 뛰었다는 불만 글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랐습니다. 즐기는 축제에 앞서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는 성토 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음담패설을 들은 직원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표사가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한 뒤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셀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작은 회사에 입사한 27세 박모 씨는 출근하자마자 대표 등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녹취에는 남녀 간 성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거나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간호사복 등을 입고 코스프레 해주라는 것을 대표가 인정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왜 성희롱이냐. 저 있기 전에 다른 여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때는 음담패설 수위가 더 심했다. 지금은 약한 거다. 참다 못한 박 씨는 지난 4월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 달여 만에 돌아온 답변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성희롱 혐의를 받는 대표가 직접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한 뒤 성희롱이 아니라고 셀프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해당 노무사는 증거를 찾고 조사해 보고할 뿐 최종 판단은 사업주가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영업 같은 일반 사업장은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확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법인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조사 의무와 결과를 판단할 권한이 법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겁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법적 절차를 안내받아 정당한 과정을 통해 결과를 박 씨에게 통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표자가 행위자이고 조사를 진행하니까 사실 이제 신고인이 기대하는 공정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보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 고용노동부는 대표가 성희롱 대상일 경우 법인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지난주 발생했던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석 대 중 한 대는 역주행 방지 장치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있다네요.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더니 뒤쪽으로 빠르게 역주행합니다. 승객 수십 명이 쏟아지듯 넘어지고 겹겹이 쌓이며 1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1차 합동 조사 결과 구동장치 연결구가 마모돼 벌어졌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지만 마모 사실을 미리 밝혀내지 못했고 역주행 방지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1에서 8호선의 에스컬레이터 1827대를 운영 중인 서울시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갈라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이 돼서 안전에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승강기 사업소로 보고를 드렸고 운행 종지를 시키고. 잦은 고장에 시민들의 불안도 큽니다. 소리 넣을 때 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들리죠. 쭉 가야 되는데 두두두두두 이런 무섭죠. 에스컬레이터를 봐도 올라가기 좀 껄끄러워질 것 같고 계단을 더 찾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32%인 578대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교체 시기가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장치도 3대 가운데 한 대는 없습니다. 역주행 방지 장치 의무 설치가 2014년 7월부터 시행돼 이전 에스컬레이터에는 단계적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배정된 교체 예산은 52억여 원, 1년에 10대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안전 확보가 더딘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응급실 부족 실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출혈이 생길 경우 1분마다 생존율이 5%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죠. 골든타임을 지키려 사투를 벌이는 현장,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소방헬기에서 응급시술이 진행 중입니다. 이동식 초음파 기기로 환자의 장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폐가 파열돼 공기가 차는 기흉 증상을 확인하고 흉관 삽관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헬기로 9분 만에 도착한 외상센터.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인 의료진이 곧바로 수술을 시작해 장기 내 출혈을 잡아냅니다. 혈액형이 더 나왔어요. 장기 출혈의 경우 1분마다 생존율이 5%씩 떨어지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합니다. 외상센터 의료진들은 구급대원과 실시간 소통하며 수혈,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에 나섰고 한 공장에서 대형 유압기 끼임 사고를 당한 70대 환자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긴장성 기흉에 대해서는 헬기 안에서 이렇게 흉관 삭반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빨리 처치 안 하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도 사망을 보통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1월 석대가 도입된 소방 응급의료 헬기는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립니다. 24시간 대기 중인 외상센터 의료진들은 소방의 요청을 받는 즉시 이동식 초음파기, 흉관 등의 의료 장비를 챙겨 헬기에 탑승합니다. 소방 응급의료 헬기는 닥터 헬기와 달리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활동거리도 최대 400km로 더 깁니다. 특히 구급차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이송이 지연된 사례는 최근 4년간 4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소방청은 코로나19 기간 의료기관 수용이 제한되고 구급대원이 문의 전화를 하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발생 지역 관할 의사들에게 동시 메시지 발송, 문의 전화 전담대원 배치와 함께 병원이 응급환자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용 의무화가 비현실적이란 비판 속에 실시간 응급환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집을 구해본 경험이 없는 젊은 세입자들 대부분 공인중개사 믿고 계약을 하죠.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가 가짜이고 심지어 전세 사기 공범이라면 아찔하죠. 경찰이 가짜 공인중개사 50여 명을 내세워 사기를 친 6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만 1,700명에 달합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빌라왕의 전세 사기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상한 공인중개사가 포착된 건 올해 초. 지금은 미용실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사무실이었던 관악구 1층 상가가 주 근거지였습니다. 애들이 자주 바뀌더라고. 애들을 많이 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가보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공인중개사 60대 남성 A씨가 자격 없는 민간인 50여 명을 공인중개사로 둔갑시켜 사기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장으로 있으면서 머리를 갖고 자기 인생 틀을 놓고 하는 그런 부동산이 꽤 있잖아요. 머리까지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래야지만 영업이 되니까. A씨는 분신술하듯 50여 명의 가짜 공인중개사가 자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구로 일대 오피스텔이나 원룸, 빌라 등의 전세 중개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매물 홍보를 하고 피해자를 물색해왔는데 50여 명이 깔려있다 보니 시세 등을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네, 원래 저한테 보여준 전세가는 2억이었는데 들어가서 몇 달 지내보니까 다른 집들은 1억 2천에서 1억 3천 사이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전세 보증 보험이 애당초 안 되는 집이었는데 된다 하고 이들은 매물을 보여준 뒤 떴다방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거나 인근 카페를 이용해 피해자 눈을 속였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에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을 믿고 거래했지만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본 사람만 1,700여 명. 전문가들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 때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카페나 이런 곳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정부가 3만 3천 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합니다. 장소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경남 진주시에도 6천 호가 공급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 지제역 일대입니다. 길 너머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고 배후엔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평택 지제 역세권 453만 제곱미터가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됐습니다. 여의도 1.5배 넓이에 3만 3천 호가 들어섭니다. 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데다 GTX A와 C 노선을 연장하는 광역교통망 네트워크만 계획대로 되면 교통도 좋을 거란 평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지금 보고 여기는 이제 남부의 가장 핵심인 거죠. 동탄보다 더 핵심되는 거 아닐까요? 국토교통부는 평택 지제역 일대 신규 택지가 조성되면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K반도체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단지와 역세권이 결합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업 지원 시설을 설치해서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들게 하겠습니다.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경남 진주 문산에도 공공주택 6천 호를 공급합니다. 사전 청약은 2026년입니다. 첨단 산단의 수요와 교통 여건을 생각하면 좋은 위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가족기능
역세권 개발, 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의 빨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서울 수요까지 견인하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7만억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난임 걱정이 커지면서 이 난자 냉동에 관심 갖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난자를 얼려두는 냉동 탱크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폭풍같이 성장 중인 난자 관련 산업을 박지혜 기자가 경제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42살 직장인 김선영 씨는 아직 결혼 계획이 없지만 난자 냉동을 결심했습니다. 친언니가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시험관을 여러 번 했는데 안 됐어요. 난자 자체가 잘 안 나오니까 나흘에 한 번 병원을 가야 하고 혼자 과배란 주사를 놓아야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이는 무조건 갖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요새 이제 많이 매체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정말 해놓길 잘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시술료는 한 번에 300에서 500만 원, 탱크 보관료만 1년에 50만 원이 들지만 시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채취된 난자를 얼려두는 영하 196도 냉동 탱크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한 환자분이 몇 개의 보관에 좀 평균적으로 몇 개는 상태에서 많게는 뭐 열 몇 개까지. 난자 동결을 했다는 그런 케이스들이 알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턱이 낮아진 게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난소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 난자 냉동을 앞두고 난소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키트도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맥혈로 검사했지만 이젠 손가락 끝 혈액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 안에 바늘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 끝에 피를 조금 내고 이 혈액 튜브 안에 7방울 이상 떨어뜨립니다. 이 혈액 튜브를 분석기관에 전달하면 사흘 안에 난소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정맥 검사와 말초열 검사가 99% 정도로 동일하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6만 원으로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이렇게 난자 냉동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지만 미혼 여성에게는 문턱이 높습니다. 난자 냉동이 난임 시술로 분류돼 보험 적용을 받는 기혼 여성과 달리 미혼 여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는 여성 생리주기 맞춤형 보험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의 여성은 아무래도 아직도 좀 소홀히 되고 있어요. 다양한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그 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자 냉동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여성 관련 기술 산업은 매년 8%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 카메라 박지혜입니다. 네, 어제 주식시장에선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주식카페 운영자를 출국 금지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어제 국내 증시에서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강 씨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금융당국도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은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주가의 상승 하락이라든가 관련된 특이 동향 또는 그 원인 내지는 관련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증권업계는 강 씨가 개인 투자자들의 B2 방식인 신용융자를 활용해 주가를 올렸다가 대량 매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종목과 물량 등을 사전에 짜고 거래하면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아침 자신의 카페에 글을 올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매수 추천을 한 3개 종목은 주식을 보유한 카페 회원이 많지 않고 나머지 2개 종목은 제대로 추천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증권사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도 했는데 해당 증권사들은 강 씨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 오삼이가 포획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마취총을 맞은 뒤에 계곡으로 쓰러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를 열자 힘차게 숲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반달가슴곰. 안 오겠지? 어? 사람 올게. 국내에서 태어난 53번째 수컷 반달가슴곰 KM53입니다. 관리번호를 따 오삼이라고 불립니다. 2004년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5년 1월에 태어난 오삼이는 같은 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활동 범위가 넓어 지리산을 비롯해 수도산, 가야산 등 80km 넘게 오갔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탐험가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경북 상주시에서 포획 과정 중 오삼이가 숨졌습니다. 마취총을 맞고 도망쳤는데 계곡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확인된 시점에서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 10분간 진행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민가와 경작지 인근까지 오삼이가 접근하자 민간인 피해를 막고 추적기 교체를 위해 포획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반달가슴곰들에 의한 볼통, 과수원 피해 76건 중 52건이 오삼이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2018년 관광버스에 치였지만 수술을 받고 회복했던 오삼이. 포획 과정 중에 익사한 소식이 전해지자 관리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 객체가 아니라 그냥 자연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사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삼이의 폐사로 야생 서식 반달가슴곰은 85마리로 줄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내일부터는 더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질 텐데요.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전주 18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29도, 대전은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를 텐데요. 내륙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호남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텐데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이용하셔야겠고요. 호흡기에 해로운 고농도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많이 줄었죠. 학생이 줄어드니 들어가는 예산도 줄었는데 이 교육청은 여윳돈 22조 원을 쌓아만 두고 있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수백 대가 역주행 방지 장치를 못 달고 있습니다. 이 출근길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아찔한데 예산이 남은 걸 알면서도 손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정부 예산이든 시청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세금 제발 적재적소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